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력 그리고 이외에도 연말 증시에서의 변수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미 대선 상황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팍스뉴스 출처로 해서 보여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미 대선에서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264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네바다에서 개표율이 75% 정도 된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를 가져간다면 네바다가 선거인단 6명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빙이 나타나고 있는 네바다 지역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딱 270명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조금 낮게 보는 쪽도 있는데 다른 출처를 보면 지금 바이든 후보가 253명 선거인단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리조나 지역 같은 경우에 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개표 현황이 86%가 진행됐고 지금 이대로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확정 짓는다면 17표 네바다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역시 딱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진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0명 선거인단 확보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인데요. 물론 최종 결과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구간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대선 평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미 대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어저께 오늘 다 좀 드라마틱하게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불안한 감이 있긴 했지만 여하튼 바이든 후보 자체가 지금 우편 투표를 이제 계기로 해서 대부분 이제 주요 주에서 역전을 했고 또 말씀하신 지금 네바다 주도 사실 지금 우편 투표 결과만 남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편 투표가 다 민주당 표가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바이든 후보 승리 자체가 좀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총평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던 간에 사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당선자가 사실은 윤곽이 안 나오는 그림이 가장 큰 이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대법원으로 연방 법원으로 갔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꺼렸는데 사실 바이든 후보가 여하튼 270석 매직 넘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어제 뭐 그저께 계속 오른 부분 자체는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된다라는 쪽에 사실은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든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그 깨림직하게 남아있는 그게 어제 딱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뭐 소송 얘기를 계속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미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좀 계속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직 넘버를 가져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였을 텐데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여하튼 매직 넘버에 근접하는 수치를 가져왔고 뭐 이번 주말이 됐든 다음 주 초가 됐든 간에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통상 이 대선과 관련돼서 사례를 드는 게 2000년 이제 부시와 엘고 당시에 이제 사례를 많이 드는데 그때 이제 연방 법원까지 이제 소송이 갔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이제 플로리다가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선이 이제 누가 승리하는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 지금의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 자체를 연방 법원 자체가 뒤엎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우려되는 건 통치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금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블루 웨이브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경기 부양책을 쓸 이유는 사실 지금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소송에 더 이제 집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미국이 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치 공백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소송보다도 사실은 금융시장에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악재도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대통령이 할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계속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역할론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뉴스에 묻혀서 뭐 많이는 얘기 안 하게 됩니다만 어제 오늘 저희들은 계속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오늘 이제 F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이 좀 내놓을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사실은 뭐 제한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FOMC 회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파월 의장 자체가 계속 뭐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 이제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사실 시중금리의 상승입니다. 다행히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 이제 브루웨이브가 안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0. 거의 9까지 갔다가 다시 0.7%대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만약 이제 경기 부양책이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다시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중금리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이 뭐 가끔가다 이제 얘기를 꺼냈던 이제 수익률 관리 정책, 그러니까 YCC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하는 정책처럼 일정 수준의 금리가 올랐을 때 이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정도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딱히 내놓을 정책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률 관리 정책, YCC 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던져줄 수도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제로 금리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줘야 지금으로서는 뭔가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그 정도 인터뷰 잘하는 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또 하나의 변수였던 거 이것도 어느 정도 거쳤죠.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시장과 대입하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미 뭐 반영들은 다 됐다라는 쪽도 있고 어쨌거나 개인들의 매물 폭탄은 안 나오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쪽도 있는데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래도 뭐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사실 뭐 양도세 10억 유지가 안 되고 뭐 3억으로 하향 조정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연말에 사실 매도 압력 자체가 사실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여하튼 이러한 그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로 되는 이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시장이 긍정적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대선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또 이러한 수급 불안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연말 증시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남은 변수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코로나 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지금 우리가 미 대선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둔감을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 연말 정도 가서 이 코로나 백신이 성공에 대한 소식이 있어야 사실 내년도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신뢰가 사실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뭐 12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백신 개발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11월 말, 뭐 12월 돼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공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 뭐 10억 양도세 10억 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넬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미 대선 국면 지나가면서 시장을 읽고 또 질문을 드리면서 헷갈리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치주와 성장주 나누라고 하면 명확하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미 대선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면 IT 기술주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주야? 그런데 트럼프 공약들은 다 전통 가치주들 좋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개념이 좀 애매하게 경계선이 나눠지는 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가치주들 다시 봐야 된다라는 투자 전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현명한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재정 부양 정책이 써지고 또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이제 그린 관련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경기 민감 이제 가치주 자체가 좀 주목을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해졌다는 게 사실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 뭐 이러한 혁신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목을 받는 게 유형 자산보다는 사실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이제 매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러한 그렇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가치주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가치주는 주로 이제 중구장대 산업들이 이제 가치주였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는 상당 부분 떨어지고 소위 성장주가 갖고 있는 이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자체를 워낙 높게 쳐주다 보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의자 산업, 신산업 뭐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지금에서 과거 어떤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물론 계속 뭐 그러한 패러다임이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경제라든지 이 패러다임 변하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장이 만들어가는 개념이라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어느 쪽에 연말에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실 예정이세요? 뭐 아무래도 내년까지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면 사실 뭐 디지털이란 부분, 혁신이란 부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대선 위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탄소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으로 사실은 뭐 대변이 되겠죠. 근데 최근 이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이제 바이든 후보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사실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린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혁신과 사실은 이 그린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탄소 경제에서 비탄소 경제 간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사실은 좀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키워드를 사실은 좀 내년 드린 점 사실 좀 이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실은 이동성이 이제 극히 제한됐던 부분들이고 다행히 내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이동성이 커지겠죠. 뭐 우리가 비행기를 또 자유롭게 탈 수도 있고 하면서 결국 이러한 이동성과 관련된 관련 산업들 뭐 되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뭐 항공 운송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키워드 자체는 디지털 또 탄소 경제, 이동성 뭐 이 정도로 좀 추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경제와 이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심을 하면서 투자 전략 짜는데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투자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